오늘의 하루가 100년을 만듭니다. 오늘의 10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라면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윤석만은 새벽 5시면 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보호자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73의 몸은 이제 하룻밤도 편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만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 최정희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얕고 고르지 못한 숨이었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팔, 링거줄에 연결된 손 등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의학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성만은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인수인계 중이었습니다. 성만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눌 만큼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의 서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IMF의 그림자가 여전히 거리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만이 33년간 몸담았던 공립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2년 전 교단을 떠났습니다. 국어교사, 그것이 성만의 전부였습니다. 교실에서 그는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기다렸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학생들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눈빛만 봐도 다 아세요. 제자들이 종종 했던 말이었습니다. 성만은 사람을 오래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학생의 눈빛, 숨기고 싶어 하는 표정,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 그는 그것들을 읽어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커피가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성북구 어딘가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잠들지 못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성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달았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윤수진이었습니다. 37세 전업주부, 성만의 둘째였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벌써 왔니? 성만이 물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출근 전에 봐준다고 해서요. 제가 낮에는 못 올 것 같아서.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요? 아직 자고 있어.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성만은 더 묻지 않았고 수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제가 사온 거예요.
수진이 봉지에서 종이컵 커피를 꺼냈습니다. 성만은 손에 든 캔커피를 내려다 봤습니다. 괜찮아. 이미 있어. 그래도요. 수진은 커피를 가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만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딸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수진은 아니었습니다. 성만은 그것을 느꼈지만 말로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문빛 어딘가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성만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캔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쓰레기통에 캔을 버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만은 보호자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성만은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언가가 가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물 좀. 성만은 일어나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빨대를 꽂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마셔. 정희는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말없이. 당신 얼굴이 안 좋아요. 난 괜찮아. 당신은? 잠은 좀 잘 잤어? 나도 잘 잤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왔어요? 조금 전에. 그 애도 힘들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성만은 그 담담함이 때로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성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럼 생각해봐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성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복도 밖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병원은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만의 하루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실과 복도, 매점과 대기실. 그것이 그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좀 심해지셨죠?
저희가 알아서 조절해 두겠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많이 힘드시죠? 가족분들과 교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만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회진이 끝난 뒤 성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리를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래도 보험 정리는 미리 해야 하지 않아? 성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 그 얘기 꺼내기가.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은 복도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 대기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성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엄마 돌아가시면 아버지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울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긴다고. 성만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흔들렸습니다. 믹스 커피였습니다. 매점에서 방금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보험이랑 집 명예 같은 거. 아버지가 혼자 정리하시기엔 위험하지 않아?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알았어. 근데 오빠도 알잖아. 요즘 아버지 상태 무슨 상태? 멍하실 때 많아.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성만의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에서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갈색 얼룩이 복도 바닥에 번졌습니다. 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커피 떨어뜨리셨네요. 제가 휴지 가져올게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됐어. 성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 엄마 간병 문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성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세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 그래, 주말에 제가 올게요. 아버지 좀 쉬세요. 됐다. 아버지, 병실 가봐야겠다. 성만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불렀지만 성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귀가 먹먹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성만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에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위험 요소였습니다. 성만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정희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커피 안 사왔어요? 그러게, 딴 생각하다가 깜박했네. 그래요?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냐. 거짓말하지 마요. 성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만났어. 그래요. 복도에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애들이 요즘 달라졌어요. 말투는 공손한데 눈빛이 달라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성만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보, 나 없으면 애들 말 너무 믿지 마요. 당신 인생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성만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지만 너무 가벼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도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 좀 어때? 응, 괜찮아. 정희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까는 죄송해요. 도연이 성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몸 상하실까봐.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없어. 그래도 됐다고. 성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 애도 힘들 거예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던데. 성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던가? 돈 걱정한다고 했어요. 대출도 많고.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다급함, 그 다급함 뒤에 숨은 계산. 성만은 교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이 거짓말할 때 보이던 눈빛,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의 표정. 지금 자식들의 얼굴이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애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평생 번 거예요. 당신 거예요. 성만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만은 혼자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990년대 말의 서울 하늘은 늘 탁했습니다.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식들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마. 성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는 이미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성만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성만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트렸습니다. 엄마가 방금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 도연과 수진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성만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는지 아니면 아직 실감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3일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오래 가르쳤던 학교 동료 몇 명, 아들과 딸의 지인 몇 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만은 빈소 앞에 앉아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짧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말을 했고 성만은 정해진 대답을 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빈소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만은 안쪽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은 좀 좁아서. 그럼 우리 집, 거기도 애들 있잖아. 두 사람은 말을 멈췄습니다. 일단 아버지 의사를 물어봐야지. 그래, 근데 오빠, 왜? 집 정리는 언제 할 거야? 도연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아버지 혼자 두면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오빠도 알잖아.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아버지 나이에 판단 잘못하시면 알았어. 장례 끝나고 천천히 얘기하자. 성만은 빈소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 발인이 끝난 뒤였습니다. 화장장에서 돌아온 성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북구 변두리 30년 넘게 살던 빌라였습니다. 2층 25평. 성만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덮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성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성만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계획?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잖아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수진이네 집이라도. 괜찮아. 아버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괜찮다고.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성만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엄마 물건도 그렇고 보험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 내가 할게.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하세요? 할 수 있어. 아버지! 도연이 수진을 말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그리고 성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같은 건 제가 알아볼게요. 됐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성만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네, 정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너희는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려는 거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잘못 판단할까봐, 재산을 엉뚱한데 쓸까봐. 아버지! 아니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만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아버지! 저희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성만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 도연과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사고치고 후회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성만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애들 말 너무 믿지 마요. 당신 인생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재산이 사라질까봐,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질까봐.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통제였습니다. 성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성만은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아니, 자식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정리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성만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제자 중 한 명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명호. 성만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응흥고등학교 윤성만이야. 기억하니? 선생님, 응. 선생님, 어떻게,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박명호의 법률사무소는 종로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성만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몸은 3층도 버거웠습니다. 문패에 박명호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만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박명호는 여전히 예의 바른 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됐어. 성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정리 문제야. 아, 네. 박명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신지요? 집하고 상가가 있어. 그리고 보험. 상속 준비를 하시려는 건가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속이 아니야.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대로 정리하고 싶어. 박명호는 펜을 내려놓고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녀분들과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박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IMF 이후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요. 그래? 네.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성만은 박명호를 돌아봤습니다. 오해? 자녀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아니야. 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박명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과 상가를 팔고 싶어.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어. 자녀분들 동의는 필요 없어.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명의시니까요.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나? 박명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나중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판단력이 없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알았어. 박명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뒤 상담이 끝났습니다. 성만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선생님, 박명호가 불렀습니다. 응? 정말 괜찮으세요? 성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아. 가족과의 관계도 그것도 알아. 성만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성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산책. 아, 그래요? 아버지, 주말에 제가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됐어. 아버지, 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그럼 주말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만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성만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수진이 자전거를 배우던 날, 성만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문제가 되면서 성만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는 것.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성만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도연은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밥은 잘 드시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성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성만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출은? 이미 많아요. 집 담보 대출하고 신용 대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절박함도 두려움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아, 네, 아버지, 나한테 얼마나 있을 것 같니?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하고 상가 합치면 2억 정도? 보험까지 하면 3억? 그게 다야. 성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3천 주면 수진이도 달라고 할 거야.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그럼 하지만 안 돼.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당장 죽기라도 하니 나도 살아야 해. 내 노후 자금이야. 너한테 줄 수 없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도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인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회사 잘릴까봐, 가족 못 먹여 살릴까봐.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이해 안 해주시네요. 도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성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 없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성만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성만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명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가도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날, 성만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며 성만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성만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요즘 통화도 잘 안 되시고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오빠랑 같이 뵙고 싶어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끼리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알았어. 내일 몇 시? 2시에 집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만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성만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 파셨어요? 성만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가 그러던가?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제 이름으로 세입자 보증금 정리하려고요. 언제 파셨어요? 한 달 전쯤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 집인데 말해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알아야죠. 왜? 성만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왜 알아야 하지? 내 집이야. 가족의 집이 아니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 혼자 집 팔고, 상가까지 팔고,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쓰려고. 어디에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누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투자하라고, 땅 사라고.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하면 뭐가 달라지나? 당연히 달라지죠. 어떻게? 성만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반대하면 안 팔았을 거니?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돈, 됐어. 아버지, 내 돈이야. 내가 관리해. 아버지는 지금 판단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성만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판단이 뭐? 판단이 흐리다고 하려던 거지?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 성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야? 아니면 돈이야?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봐. 성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 돈을 엉뚱한 데 쓸까봐 걱정하는 거지. 너희 몫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돈 때문에 그랬어요? 병원 복도에서 뭐요? 엄마 입원해 있을 때 너희 둘이 복도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 정리해야 한다고. 아버지 판단력 떨어진다고. 관리해야 한다고. 그게 너희 속마음이었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저는 애의 교육비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알아. 그런데 아버지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시려고 하잖아요. 남기지 않는 게
아니야. 성만이 말했습니다. 다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기지 않을 뿐이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아직이요? 응.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성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입맛에 맞게는 안 할 거야.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요. 다만 너희는 날 사람으로 안 봐. 관리 대상으로 보지. 리스크로 보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희를 뭘로 보세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저희도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를 의심하잖아요. 저희를 못 믿잖아요. 성만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사랑과 돈은 달라. 뭐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 조건요? 내가 너희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성만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기준대로 살고 싶어. 수진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희를 믿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할 수도 있지. 혼자 늙으시면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괜찮아. 성만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아버지, 가.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전화 안 할 거예요. 그래.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만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명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성만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성만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박명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박명호는 차를 내왔습니다. 성만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어떻게 하시기로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박명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요? 응, 장학재단하고 노인복지회 자녀분들은 상관없어. 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명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2억은 기부, 나머지로 내가 살 거야. 8천만 원으로요? 충분해. 박명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단 선정하고 기부 절차 밟고. 천천히 해도 돼. 선생님, 박명호가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뭐가? 자녀분들과의 관계요.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계는 이미 끊어졌어. 하지만, 명호야. 성만이 박명호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넌 내가 교실에서 했던 말 기억하니? 어떤 말씀이요? 사람은 선택으로 증명된다고. 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나도 이제 내 선택으로 증명하고 싶어. 박명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성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만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옷, 오래된 책, 먼지 쌓인 물건들.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 성만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쓴 편지였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묵묵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고마워요. 평생 우리 가족 지켜줬어. 이제는 당신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인생도 소중하니까. 성만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음가가 뜨거웠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려고 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만은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동산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성만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아이들이 뛰놀던 복도,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가보자고 약속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할까? 아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선택. 기차는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성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늦게 기차는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성만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바닷가 쪽으로 가주세요. 여관 있는 대로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좁은 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성만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해풍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있나요? 네, 있어요. 며칠 쓰실 건가요? 성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요. 한 달이요? 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여자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성만은 방을 배정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은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성만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3세의 새 출발.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만은 여관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성만은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아니면 안도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성만은 일어나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할까?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성만이 한 곳 도시에 머문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여관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성만은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지역 장학재단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장학생 50명 선발. 성만은 그 기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명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쪽 장학재단 연락은 됐나? 네, 다음 주에 서류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 수고했어.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괜찮아. 성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성만은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윤성만 선생님이시죠?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부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하나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 공개하지 마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큰 기부를. 됐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성만은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성만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박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죄송해요. 성만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됐어. 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럼, 하지만 용서는 못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네, 너희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였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맞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이해해. 성만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라. 너희는 내가 너희 기준에 맞게 행동하길 원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한 번만 만나요. 제발요. 만나서 뭐 하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성만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됐어.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 아버지, 성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만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이순자가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저녁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혼자 먹기 심심했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작은 부엌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손님,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성만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연락은 안 해요. 이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님, 여기 있으면 편하시죠? 네, 편해요. 그럼 됐어요. 편한 게 제일이에요. 성만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성만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성만은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다는 것. 너희에게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것. 화가 날 수도 있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야. 이것은 내 선택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것이 내 의무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워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언젠가 이해하길 바라.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이제 나를 선택했어. 아버지가. 성만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만은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 몇 권을 빌렸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미뤘던 책들. 여관 방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결정 존중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성만은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행복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항구 도시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아침이면 바다를 걸었습니다. 여관 주인 이순자와 가끔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만은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손님, 여기 계셨네요. 네, 노을 보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손님, 후회 안 하세요? 뭐요? 가족 두고 여기 온 거요. 성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후회해요.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 안 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성만은 작게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만은 일어나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평생 모은 재산, 익숙했던 모든 것.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 선택, 그리고 자신. 성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성만은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성만은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자 의자가 아니라 작은 월세방 침대에서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성만은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입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산책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한 어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만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은 이제 성만을 알았습니다. 말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를 걷는 노인.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렇게요. 오늘 바람 좋아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왕복 1시간쯤 걸렸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오니 이순자가 현관을 쓸고 있었습니다. 손님. 벌써 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은 제가 국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성만은 1층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손님, 요즘 뭐 하세요? 책 읽고 산책하고요. 그것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심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성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만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학책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교사 시절에는 늘 바빴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시험 문제 만들고 생활 지도하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성만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백반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정갈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명호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호야. 요즘 잘 지내시죠? 그래. 선생님, 장학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올해 장학생 선발 끝났대요. 그래? 네. 선생님 기부금으로 60명이 혜택 받았대요. 성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맙네. 선생님이 고마우신 거죠. 참, 노인복지회에서도 감사 인사 전하래요. 됐어. 그런 건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만은 다시 걸었습니다. 60명.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학생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빌렸던 책을 반납하고 새 책을 빌렸습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성만은 그들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날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성만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또 여기 계시네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여기 오시네요. 습관이 됐어요.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어떤? 손님, 가족한테 연락은 하세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왜요? 아직은요. 아. 네.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늦었네요. 들어가실래요? 네. 둘은 일어나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2달 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전 잘 지내요. 아이들도 잘 커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성만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다는 것.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만은 산책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체국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엽서를 샀습니다. 여관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엽서에 짧게 썼습니다. 보현, 수진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다. 너희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버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보현의 집 주소였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성만은 엽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엽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성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파도 같다고. 밀려왔다, 밀려가고, 오르고, 내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선택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누구로 살 것인가? 성만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찾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윤성만이라는 사람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성만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했습니다.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물결을 가르며 성만은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항해. 목적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의 100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100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100년이었습니다.